기원전 685년 봄, 포박된 죄수 하나가 수레에 실려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밧줄에 묶였고 얼굴엔 흙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죄목은 명확했습니다. 제 나라의 차기 군주, 소백의 목을 향해 화살을 날린 저격수. 누가 봐도 이 남자의 목숨은 오늘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1년 후 그 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후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오랑캐의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었을 것이다. 천하의 공자가 인정한 단 한 명의 정치가, 도덕도 혈통도 화려한 스펙도 없었던 그 사람, 바로 관중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관중의 천재성이 아닙니다. 이 극적인 반전 뒤에 숨어있는 단 한 명의 인간입니다. 역사는 관중을 기억하지만 사마천은 그 사람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관중의 이름은 이오, 자는 중입니다. 기원전 725년경, 지금의 중국 안후이성 영상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젊은 시절 관중 곁에는 포수가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업에서 관중은 매번 자기 몫을 더 챙겨갔습니다. 하인이 포수가에게 일러 바칩니다. 관중이 이익을 더 가져갑니다. 포수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 친구는 집이 가난하다. 당연히 많이 가져가야지. 사업은 3번 연속으로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무능하다고. 벼슬길에도 3번 도전했지만 3번 모두 낙방했습니다. 포수가는 말했습니다. 아직 시운이 오지 않은 것이다. 전쟁터에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관중은 매번 맨 뒤에 섰고 싸울 때마다 제일 먼저 도망쳤습니다. 병사들이 비웃었습니다. 겁쟁이라고. 포수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친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봉양할 노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관중은 탐욕스럽고 무능하고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수가는 달랐습니다. 그는 관중의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관포지교의 진짜 의미입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단 한 명이 당신의 본질을 알아봐주는 것. 그것이 우정의 최고 형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원전 686년 제나라 왕 양공이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왕위가 공석이 됩니다. 2명의 후계자가 왕위를 놓고 달려옵니다. 포수가는 소백을 모셨고 관중은 귤을 모셨습니다. 관중은 먼저 도착한 소백을 제거하려 합니다. 활을 당겼습니다. 화살은 소백의 몸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소백이 쓰러집니다. 관중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백은 죽지 않았습니다. 화살이 허리띠에 쇠고리를 맞춘 것이었습니다. 소백은 죽은 척해서 시간을 번 뒤 포수가와 함께 제나라에 먼저 들어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제환공입니다. 그는 패배했고 관중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처형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수가의 전설적인 제안이 등장합니다. 주군께서 제나라 하나만 잘 다스리고 싶다면 저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천하를 손에 넣고 싶다면 저 관중을 잡으셔야 합니다. 제발 그를 잃지 마십시오. 왕의 목을 노린 원수를 재상으로 천거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제치고. 제환공 또한 그릇이 컸습니다. 포수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관중은 죽음의 수레에서 내려와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훗날 관중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수가다. 재상이 된 관중이 제환공 앞에서 처음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의를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영육을 압니다. 공자라면 먼저 도덕을 말했을 겁니다. 맹자라면 인의를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관중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통찰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도덕을 말해봤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센티브가 먼저 설계돼야 사람이 움직입니다. 관중의 개혁은 이 원칙 위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소금과 철의 전매입니다.
당시 소금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써야 하는 물자였습니다. 관중은 소금과 철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독점하도록 했습니다.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걷지 않아도 국고가 채워졌습니다. 세금 없는 부국. 이것이 관중의 첫 번째 설계였습니다. 두 번째, 산업공상 구역화입니다. 관중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같은 지역에 모아 살게 했습니다. 농부는 농부끼리, 장인은 장인끼리, 상인은 상인끼리.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기술이 쌓이고 자부심이 생기고 전문성이 깊어집니다. 오늘날의 산업단지, 테크클러스터, 실리콘밸리의 원형이 2700년 전 이미 제나라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존왕량이 외교입니다. 관중은 제완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으로 제후들을 굴복시키면 반드시 반발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나라 왕실을 높이고 오랑캐를 막는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면 제후들이 스스로 모여듭니다. 물리적 지배가 아니라 명분으로 천하를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군사력이 아닌 소프트 파워로 패권을 쥔 전략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원전 681년 노나라 장수 조말이 회담장에서 단도를 꺼내 제완공의 목을 겨눕니다. 전쟁에서 빼앗아간 우리 땅을 돌려주시오. 제완공은 겁에 질려 약속합니다. 돌려주겠소. 조말이 물러나자마자 제완공은 분노합니다. 약속을 없던 걸로 하려 합니다. 관중이 나섭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작은 땅을 잃는 대신 천하의 신뢰를 얻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이익입니까? 제완공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소문은 천하에 퍼졌습니다. 제완공은 약속을 지키는 군주다. 제후들이 하나둘 제나라로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제완공은 춘추시대 최초의 패자로 등극합니다. 이것이 관중의 경영학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활용하고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며 장기적 신뢰를 쌓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 오늘날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조직이 결국 무너지는 이유, 성과급과 스톡옵션 체계에 목숨을 거는 기업이 결국 이기는 이유를 관중은 이미 2700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관중은 재상으로 40년을 일했습니다. 제나라는 천하 제1의 부국이 됐고 제완공은 패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원전 645년 관중이 죽음을 앞두었습니다. 제완공이 침상 곁에서 물었습니다. 그대 다음으로 누가 재상을 맡으면 좋겠소? 관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포수가마는 쓰지 마십시오. 평생 자신을 알아봐 주었고 목숨까지 구해준 친구. 그 포수가를 재상으로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포수가는 선과 악을 너무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한 번 나쁘다고 판단한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재상은 더러운 것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중이 마지막으로 남긴 경영의 통찰입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때로 원칙보다 유연함이 필요하고 청렴함보다 포용이 필요하다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준을 관중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적용했습니다. 사마천은 관중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의 정치는 순리를 따랐다. 줄 것은 주고 취할 것은 취하는 법을 알았기에 쉬웠다. 사마천이 사기열전 70편 중 단 두 번째로 관중을 올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열전, 백이숙제는 원칙과 도덕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천이 배치한 인물이 관중입니다. 역사는 도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사마천은 이 배열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 포수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결과가 아닌 본질을 봐주는 단 한 명. 당신은 지금 명분이라는 허울 속에서 실리를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속한 조직은 사람을 인센티브로 움직입니까? 열정으로 착취합니까? 관한열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중이 죽은 후 제나라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흐른 뒤 다시 한 명의 재상이 나타납니다. 관중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중이 세운 나라를 지킨 고기 반찬 하나 없는 밥상으로 30년간 옷 한 벌로 살아간 재상. 그가 바로 관한열전의 두 번째 주인공 안영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